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선생님이 빨리 정리 한번 하고 오늘 수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을미사변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된 사건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이 실시가 되죠. 그 중에 하나의 내용 중 단발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단발령에 분노했던 양반 유생들 중심으로 또 의병 활동도 일어났었고요. 그러한 와중에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거처를 옮겼던 아관 파천이 단행이 되고요. 한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만천하에 이제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국권이 침탈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나타난 여러 조약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이 조선에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죠. 그때 내용은 일본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시설을 좀 빌려달라 강제로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1차 한일연합 때는 일본에서 고문을 파견하죠. 메가타 스티븐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고문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내정을 간섭을 하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죠. 고종은 이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이 개최가 되었는데 그곳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고종의 계획은 실패에 이르고요. 결국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은 강제 폐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는 고종의 아들 순종이 허수아비 왕으로 앉게 되고요. 마지막 우리 정미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합니다.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리죠. 그리고는 1910년 8월 드디어 경술국치의 해라고 해서 대한제국 이 한일합병, 강제로 한일합병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독도와 간도에 대한 역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쭉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꼭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듣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이제 국권 침탈의 과정 우리 국권이라고 하면 국가의 권력이 침탈, 일본 손에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뿌듯함 또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조선인들이 선생님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또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런 안정과 평화가 하루아침에 오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정말 피 흘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편안하게 코로나 때문에 편안하진 않지만 수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정말 순수한 희생 정신을 보면서 오늘 선생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하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 한번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국권 침탈 과정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조선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자라는 운동이 열심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일본으로부터 국권 침탈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좀 가르치고 깨우쳐서 일본의 국권 침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세력은 지금 이미 일본이 국권 침탈 과정이 엄청나게 깊숙하게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언제 가르치냐, 언제 학교를 세워서 언제 애들을 가르치고 언제 이것을 대항을 하냐, 직접 몸으로 나가 싸우자, 무력으로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한 세력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전자를 교육 및 경제 성장을 통해 실력을 키우자는 애국 계몽 운동과 그리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의병 운동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서 좀 깨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 의병전쟁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죠. 을미사변. 그리고 나서 바로 을미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그 을미개혁 때 실시되었던 것이 바로 단발령이었죠.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단발령 때 어떻게 부모님이 주신 정말 물려주신 이 귀한 머리를 자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공부했던 그런 많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의병이라는 것은 스스로 일으킨 군대를 의미합니다. 즉 나라에서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스스로 일으킨 군대를 우리는 의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을미개혁에 의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군대이기 때문에 그 을미개혁 앞에 을미년에 일어난 개혁이죠. 을미자를 붙여서 우리는 을미의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을미의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관파천 기억나시죠? 을미개혁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잖아요. 이 아관파천 때 일본과 러시아의 팽팽한 세력을 이용해서 이 고종이 모든 을미개혁의 내용을 무효화시킨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때 이 단발령도 철회가 됩니다. 없어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발했던 일반 유생들이 당연히 단발령 때문에 화가 났는데 단발령을 철회해버리니까 이제 뿔뿔이 해산하게 되겠죠. 그렇게 을미의병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을사조약 기억나시죠? 정말 여러분들 을사오적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던 그 조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조약이었죠. 그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이때도 스스로 일어난 군대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배웠죠? 을미개혁으로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이었다면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반발한 사람들이 일으킨 군대를 우리는 무슨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앞에 을사자를 붙여서 을사의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을미의병 때는 주로 양반 유생들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일으켰다면 을사의병 때부터는 조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평민 출신의 의병장, 그 스스로 일어난 군대를 이끄는 사람을 장이라고 표현하죠. 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민들도 이제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1905년 정도가 되면 일본의 정치 간섭도 매우 심해지고 정말 어려운 조선의 현실이었잖아요. 그래서 평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는 의병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을사의병 때는요. 여러분들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의병운동을 이끌었는데요.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스스로 일어난 군대들을 모아서 일본에 대항하면서 어떤 운동들을 펼쳤겠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 운동일지라도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폭동으로 간주를 하고 정부군이 투입이 돼서 이 의병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의병장이었던 최익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감히 임금님이 보내신 이 정부군에 대항해서 우리가 총각 칼을 겨누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요. 순순히 정부군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최익현은 나중에 이 의병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죄의 목으로 결국 대마도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약간 우리 양반들의 그런 한계를 볼 수가 있죠. 이때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의병운동이 더 확산되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고요. 헤이그 특사로 인해서 강제 퇴위를 당했죠. 그리고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됩니다. 우리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됐던 정미 7조약 기억하시나요? 자,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일으켰던 의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미 7조약의 정미자를 붙여서
네, 정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을미을사의병과는 조금 다르게 이때는 군대가 강제로 해산당해요. 그래서 해산된 군대의 군인들이 이 정미의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어마어마한 정말 부대가 의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좀 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이 의병운동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좀 규모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다. 그런 의병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확대되면서 정말 서울 진공 작전까지 펼치게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정말 국권 침탈 과정에 있었던 정말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서울을 다시 우리 조선이 탈환하자라고 하면서 서울 진국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런데 이때도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이인영이라는 그런 의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진공 작전을 통해서 동대문 거의 근처까지 진격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참 안타깝게도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의병장으로서 정말 의병을 이끌어서 더욱더 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냐 아니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졌겠죠. 그런데 이 이인영은 성리학을 배웠던 그런 양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3년상, 여러분들 요즘 뭐 5일상, 3일상이 아니라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이 주춤하게 되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허위라는 그런 의병장 역시도 결국은 일본의 선제 공격에 의해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을미을사 정미의병이 실패했다고 해서 결국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전국 각지로 흩어지면서 또 해외로 나가면서 결국 한일운동을 계속 펼쳐나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의병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외국 기자가 쓴 글인데요. 선생님이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해질 무렵 저녁을 짓던 그쯤에 한 나이는 18살에서 26살 사이고 그중 얼굴이 되게 준수하고 훤칠한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구식 제복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낡은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총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도 성한 것이 없어 보였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보았대요. 이 기자가. 당신들은 언제부터 전투를 했습니까? 라고 하자 오늘 아침에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이 전사했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의병분들이 이기기는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가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기자에게 이 의병분들이 물었대요. 그랬을 때 이 기자가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니 우리 의병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무기가 없습니다. 촉은 낡아서 쓸 수가 없고 화약도 거의 떨어졌고요.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 기자가 애석하지만 나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군 기자로서 어느 한쪽에 일본이나 조선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자가 가진 비상의약품으로 부상당한 의병들을 응급처치해주고 마을을 떠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느낀 점을 밑에 서술을 했는데요. 나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보다 일본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나 직접 한국을 돌아본 결과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일본군은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비인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았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맥킨지라는 사람이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과 관련한 그런 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정말 젊은 그런 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얼마나 앞날이 창창했겠어요. 그 젊은 선생님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까지도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 정말 순수한 희생 정신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애국계몽운동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계몽이라는 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무지한 정말 지식이 없었던 일반 민중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활동을 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학교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 대성학교, 오산학교라는 학교들이 현재 이거 평양에 대성학교라는 학교를 세웠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선생님이 또 오산학교를 평안도에 있는 정주라는 곳에 세웠다라고 해요. 이러한 학교를 세우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당시 엄청 유명한 단체였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결사 단체입니다. 그 당시 일본을 비판하고 이러한 학교를 세우는 활동들을 하면 당연히 일본에서 가만히 있었지 않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결사 이렇게 조직을 해서 활동했던 단체고요. 회사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시켰던 것이 아니라 일단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면 다른 나라의 국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신민회가 세웠던 회사가 바로 도자기 회사였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도 세우고요. 또 되게 특이했던 점이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외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이 신민회는요, 신흥무관학교 같은 그래서 군사훈련을 시켜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군대를 훈련시켰던 그런 학교들도 세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할을 신민회가 했다라는 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일본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한 600명 정도를 일본이 체포를 해서 감금을 해요. 그때 배고인 사건이라는 게 10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결국은 이 신민회에 가담되었던 많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배고인의 연류가 되면서 이 신민회가 해체가 되는 그런 수순을 겪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채라는 게 뭐냐면 국가의 빚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요, 우리 대한제국에다가 철도를 건설해줄게. 그거 되게 근대적인 시설이다. 철도를 건설해줄 테니까 그 대신 돈은 너네가 돼. 라고 하면서 철도를 건설을 하라고 막 압력을 넣었어요. 그때 우리 대한제국은 우리 돈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돼 라고 했더니 일본이 그럼 우리가 강제로 돈을 빌려줄게. 너네 차관 도입해. 국가가 외국에다가 빌리는 돈을 차관이라고 하거든요. 차관을 빌려줄 테니까 빨리빨리 경부선도 경의선도 철도를 건설해라 라고 하면서 강제로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실제 대한제국에 철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린 차관, 외국 빚이 일본에 빌린 돈이 거의 1,300만 원 정도였대요. 그 당시 1900년대 1,300만 원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3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3,300억 원, 여러분들 당장 먹고 살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빚을 갚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 일본 손에 우리 조선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겨나면서부터 이 빚을 갚아야겠다라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거든요. 대구 시민들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빚을 갚아 침략을 막아내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실제 남자들은요,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냈고요. 여자들은 금가락지, 은가락지 또는 자기 머리에 찔렸던 그런 비녀까지도 빼서 그것을 팔아서 이 국채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순수합니까? 정말 일본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전 재산을 팔아서까지도 그런 항일운동을 펼쳤던 이런 우리 조상들을 보면서 참 뿌듯하죠. 이 조상들이 선생님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런 의병전쟁,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가면서 애국계몽운동, 그리고 정말 무지했던 백성들을 가르쳐가면서까지 일본 국권 침탈을 막고자 했던 이런 노력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보상운동도요, 너무 안타깝게도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냅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양기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일본이. 너 열심히 지금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돈 너 빼돌렸지? 네가 개인적으로 돈을 썼지라고 하면서 횡령죄로 이 분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이 국채보상운동도 결국 실패,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해 속에서도 정말 이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런 운동들이 벌어졌다라는 거, 크게 애국개몽운동과 여러분들 의병운동 두 가지로 벌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쌤 다음 시간에 또 항일 의거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